안녕하십니까. 오늘 낙강 세미나 10불안. 오늘은 이 거울상에서의 잉여 그리고 충동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거울상의 잉여, 언어운동, 충동의 대상. 나는 당신에게 충동을 /S 다이아몬드 D라고 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빗금친 S, 결여된 주체죠. 빗금친 S, 대문자 D의 절단, 즉 요구의 절단으로 읽혀야 합니다. 왜 요구의 절단이냐면은 죽음 충동으로 나가는 게 이 충동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충동 공식은 그 쾌락 원칙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단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환상 공식은 신경증자에게는 충동 공식이라는 특권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입니다. 환상 공식, 이거는 이 결여된 주체가 대상을 지향하는 건데, 여기서의 대상은 환상 속의 대상이죠. 이거는 횡단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상인데, 대상 A가 있는데 그건 뭐죠? 대타자의 결여에서부터 대타자의 욕망이 나에게서 비틀린 그 욕망, 이게 이제 우리가 주체가, 결여된 주체가 지향해야 되는 진정한 대상이 되겠죠. 환상 속의 대상은 횡단의 대상이고,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이 비틀어진 대상, 그러니까 비틀기가 이루어진 대상, 이것은 지향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쾌락 원칙을 넘어가게 되면 이 충동의 변증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원칙을 넘어가게 될 때, 이른바 역동 드라이브, 충동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신경증자의 공상적 구조에 따른 일종의 착각이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를 충동, 역동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본능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본능적 욕구는 need라고 번역됩니다. bedürfnis, 독일어의 영어의 need라고 번역됩니다. 본능은 역동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적 본능과 구강적 역동은 다릅니다. 실제로 본능에 대한 최초의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부터 우리는 거울 속 타자에 대한 참조를 통해 성립되는 변증법의 핵심 단층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먹게 되죠. 먹고 나면 또 배고프죠. 배고프면 또 다른 걸 먹고 싶죠. 또 그것을 먹고 이 배고픔이 해소되면 그 다음엔 뭐가 이루어집니까? 또 다른 어떤 것을 먹고 싶죠. 이게 본능의 변증법이에요. 이게 본능은 거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능은 거울상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겔의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한 구절인 언어노동이라는 말은 내부를 외부로 통과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집힌 장갑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상실이라는 개념을 덧붙였습니다. 상실이라는 개념, 이건 결여라는 개념이겠죠. 어떤 것이 전도를 겪지 않는 한에서 말이죠. 뒤집히지 못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레지스트에서는 기호화될 수 없는 잔해가 남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의 형태가 부분적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구강충동에서 저지, 고무적국지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노동, 기표노동이죠. 이 기표노동이 있어야 내부를 외부로 바꿀 수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박사학위 논문이 Japan Inside Out이라는 것이죠. Japan Inside Out. 내부를 외부로 통과시키는 게 언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노동을 잘해야 돼요. 언어 노동이 우리의 정신에서 발현될 때, 특히 우리의 무의식적인 환경 속에서 기표 운동이 발현될 때, 그때
우리의 결연은 욕망으로 바뀌고 대상 A를 추구하는 변증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외부, 내부가 외부화가 되는 것이죠. 뒤집힌 장갑. 전도를 겪어야 한다. 뒤집히지 못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영역에서는 기호화될 수 없는 자녀가 남아요. 기호화되지 못하면 내부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뒤집히지 못하면 내부가 외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자체가 바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뒤집히지 못하면 그냥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이러한 대상들의 형태가 부분적 대상으로 나타나는 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언어 운동을 통해서 대상이 되어 있는 그 대상 A, 이거는요 부분 대상이죠. 그래서 구강 충동에서는 젖꼭지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곰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강 본능에서는 젖은 절대로 곰무 젖꼭지로 대체될 수 없죠. 그러나 구강 충동은 뭐가 기반이 되느냐? 언어 운동이 기반이 돼서 내부가 외부로 뒤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젖이라는 A가 곰무 젖꼭지라는 A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분 충동이기 때문에. 충동은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참조는 필수적이고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 지점에 도입된 극도로 원초적인 구조적 차이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본능도 원초적인 구조적 차이를 바라보고 충동도 원초적인 구조적 차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욕구 역시 원초적인 구조적 차이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충동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언어 운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언어 운동이 있느냐, 기표 운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거울상은 원초적 단절 잔여 잉여가 있다. 거울상에는 원초적 단절 잔여 잉여가 있다. 예.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상상계에 매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상의 이 단절, 거울상의 이 잔여, 잉여,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 대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적 차이는 사실상 단절과 절단을 초래하며 아무런 전제 없이 기표화된 변증법을 불러온다. 예. 이 단절 잔여 잉여에 그 초점을 둘 때 기표 변증법, 기표화되는 그 변증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울상에 초점을 두면 기표화된 변증법이 일어나지 못해. 왜? 언어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원초적인 단절 잔여 잉여에 초점을 두면 언어 운동이 시작되고 거기서 기표화된 변증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전부라고 부를 개념에게는 불투명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 거울상적 본능이에요. 거울상적 이미지. 이건 본능과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 전부에는 불투명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욕구에는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미끄러짐이 바로 이 잔여 잉여인데 이것이 바로 언어 운동을 통해서 뒤집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ST 충동 공식이 그때부터 발현되는 것이죠. 기피의 차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동물이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바로 그 무언가입니다. 기피의 차원은 뭔가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주체로 하여금 대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을 발동하게 되는 것이, 대상을 향한 욕망의 변증법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기피의 차원에는 어떤 그 매력이 있느냐면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기피에는. 이 대상 추구는 동물을 또 다른 흔적의 장, 무의식의 장, 실제 장으로 이끌며 그리하여 이러한 그 대상 추구는 그리하여 대상 추구 자체는 단지 도입적인 가치만을 지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상은 이 무의식의 장에 주체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이 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표 운동에 의해서 또 다른 충동의 변증법을 돌리게 되는 그런 그 역동이 무의식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 대상은 주체로 하여금 무의식의 장에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환상, 즉 /S와 A의 관계는 주체가
이 기표의 차원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기호적 가치를 띠게 되고 이는 주체를 운명이라고 불리는 무한한 기의 연쇄로 이끕니다. 결의의 기표를 갖다가 결의의 기표에다가 자꾸 의미를 주는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운명적으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 원동력은 주체에게 끝없이 벗어나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뭐죠? 결의예요. 즉 주체는 어떻게 기표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결의를 인지해야죠. 여기 결의를 인지해야죠. 결의를 지각해야죠. 여기 거울상에서 원초적인 단절 자녀 잉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지각해야 돼.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지각해야 돼. 그래야 언어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원동력. 그래서 이 원동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주체는 끝없이 반드시 이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즉 주체는 어떻게 기표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왜 그래요?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잉여의 지점, 이 잔해의 지점, 단절의 지점, 절단의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기표의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무한한 기의 연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충동의 구조가 대상들 속에서 인식될 가치가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려나간 유방이라 불렸던 대상을 가지고 있고 배설물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 관략근에 절단하는 기능은 결정적인데 이는 학문적 대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강조를 부여하며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에 관계하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이 대상 관계에서도 그 잘려나간 유방 이게 이제 원초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실된 거. 그리고 이 락강 정신분석에서도 역시 잘려나간 유방은 이거는 이제 그 사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실제적인 사물로 이제 위치하게 되죠. 상실된 대상. 그리고 배설물 이것도 상실된 대상이죠. 배설물의 근데 대상 관계에서 보는 배설물은 어떤 공격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이 선물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물론 락강 정신분석에서도 이 배설물이라는 게 선물의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관략근에 절단하는 기능이에요. 이 관략근에 절단하는 기능, 학문 관략근에 절단하는 기능, 이 절단한다는 것. 이는 학문적 대상에 가치를 강조를 부여한다. 배설물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절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단했다는 건 뭐죠? 상실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려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단했다는 건 잘려나갔다, 상실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배설물이 상실됐어요. 더 이상 이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 대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 대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 잘려나간 배설물, 대상이 이게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곧 대상이에요. 주체는 곧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이죠. 왜? 그 배설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거예요. 대상관계 관점에서 성숙의 과정은 전체적이고 진정한 반응의 점진적 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전제를 따르고 있지만 이게 이제 대상관계가 보는 이 성숙의 어떤 자연적 과정이죠.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공백의 자리를 지시하는 하나의 폐기물 조각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공백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폐기물 조각. 공백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하나의 폐기물 조각. 이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백의 자리를 지시하는 폐기물 조각. 이 폐기물 조각의 주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뻥튀기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숙은 뻥튀기예요. 자연적 과정이 아니에요. 심리적 성숙. 락강적 의미에서의 심리적 성숙이라는 것은 뻥튀기지 이 자연적으로 다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공백의 자리는 불안의 실존론, 심지어 실존주의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존적 관점에 아버지 중 한 명으로 불렸던 파스칼이 공허에 대해 관심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당신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백의 자리에
이 파스칼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훌륭한 얀센주의자였기 때문에 욕망에 관심이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피드돔에서 진공 실험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파스칼에게는 자연이 진공을 혐오하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당대 모든 학자들이 욕망에 대해 갖고 있는 혐오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 당시의 모든 학자들은 욕망에 대해서 갖고 있던 혐오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진공을 싫어했어요. 진공을 싫어했어요. 예, 자연과학자들은 진공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파스칼은 진공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까지는 자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모든 사유는 어딘가에 공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혐오해 왔던 것입니다. 예. 모든 사유가 어딘가에 공허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갖다가 혐오해 왔어요. 진공을 굉장히 혐오했죠. 우리 또한 때때로 이 혐오스러움에 굴복하지 않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는 이 혐오스러움, 즉 진공이라는 이 혐오스러움에 굴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주체에게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그 성숙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은 공백의 자리, 공백의 자리를 지시하는 하나의 폐기물 조각. 주체가 이것을 경험할 때, 이 경험 속에서 이 공백의 자리를 지시하는 하나의 폐기물 조각에 불과한 존재적인 위상을 발견할 때 그 위상 안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해야 될 작업이 뭐라고 그랬죠? 언어운동이라고 그랬죠. 기표운동. 그 안에서 기표운동을 해야 돼요. 공백 안에서 기표운동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 기사가 나오죠.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며 이 공허가 있었죠. 이 흑암, 무질서, 혼돈, 공허,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말씀이 여기에 들어온 것이죠. 언어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락강 정신분석에서 이 거울상의 잉여, 거울상에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울상의 잉여, 자녀, 이 단절,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언어운동을 해야 된다. 언어운동. 그럴 때 우리는 충동의 변증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충동의 대상 A를 우리가 향해서 지향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충동의 대상은 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죠.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존재의 대상이 이 도는 대상이지 가서 찾아서 이 취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백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충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파괴 혹은 자포자기 혹은 자기 부정의 상태에 머무느냐 그것이 이제 결판나는 것이죠. 오늘 이 거울상의 잉여 그리고 언어운동 그리고 충동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